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르의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 시간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참았던 주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계속해서 이 경항공모함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체크메이트가 아니었으면 이게 나갔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지난 3월 26일 날 서해 수호의 날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다. 경항공모함이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초,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밀리터리, 그러니까 안보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형 경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목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6월에 목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루게 됐고요. 이제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제 경항공모함에 대한 보유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워낙 찬성파와 반대파가 막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전 사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데, 하지만 여러 가지를 짚어보면서 오늘 결론을 내야 해서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월 9일 날 그 부산에서 개최된 마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해양방위사업전인데 마덱스 2021에서 항공모함 모형을 공개를 했었어요. 거기서 내놓은 모형을 기본 스펙을 바탕으로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CVX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V는 이제 함정 코드로 CV가 뭐냐면 항공모함. 그다음에 X는 왜 붙었냐? 이제 개발 중, 넥스트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X 이렇게 되는데, 기본 스펙을 이제 나온 거대로 한번 비교해 보면 현대중공업계 한 둘레 정도 커요. 특히 전폭이 현대중공업계 60m로 아주 좀 넓고, 만재 배수량은 똑같이 45,000. 그러니까 경하 배수량 3만 톤, 만재 배수량 45,00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행갑판 형태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현대중공업계 스키점프대가 있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냥 평갑판이고, 함교 형태는 똑같이 트윈 아일랜드, 즉 함교가 두 개가 쌍둥이 함교가 있는 거고요. 항공기 탑재수는 최대 16대로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이거 공개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첨단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근접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일단 오늘 얘기는 그거 다 제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거를 좀 부수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항공모함의 항공기 운영 관점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밥콕이라는 영국 업체하고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밥콕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있죠. 이 개발을 주도한 세계 업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가 많이 좀 보이긴 해요. 함의 전폭, 옆에 넓이, 전폭이 60m로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영 능력을 아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좀 엿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의 주기나 정비, 이동, 이착함 이런 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항공기가 착함하는 스포트하고 항공기가 발진하는 활주로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정 입기하고 회전 입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스키 점프대 설치는 갑판 활용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스키 점프대 주변 공간을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옆에 따로 착함용 스폿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상당히 상쇄가 됐죠. 아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국 회사에 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의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스토블 방식,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다시 말해서 단거리 이륙, 그 다음에 수직 착륙, 그런 뜻이죠.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거는 이 갑판의 길이가 270m로 상당히 길거든요. 경항공모함 치고는.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상형 항공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스토블 방식뿐만 아니라 스토바 방식,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단거리에서 이륙하지만 착륙할 땐 뭐예요? 어레스티드 리커버리 한 건 뭐냐면 뒤에 어레스트 후크라고 해서 줄에 탁 걸어서 이렇게 착륙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는 게 러시아, 중국, 인도가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이 스토바 방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항공모함을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트리에스테 항공모함을 제작한 핀칸티에리사하고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대우조선해양 거는 평가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해군이 요구한 게 스키 점프 방식이 아니라 평가판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해군은 스키 점프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좀 카더라가 좀 있더라고요. 평가판 형식은 스토블 방식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단거리 이륙을 해서 수직 착륙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역시 트윈 아일랜드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야, 항공모함 설계인데 갑자기 왜 이탈리아니? 사실 이탈리아는요, 여러분들 경항공모함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 핀칸티에리사는 자국산 경항공모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발주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있어요. 비크란트급 항공모함. 이게 만재 배수량이 41,000톤인데 요거 지금 설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설계가 변경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현대 쪽이 한둘레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로움이 있는데 향후 확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쪽은 해군의 요구를 비교적 잘 받아들인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스키 점프대를 모급에서는 설치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철거하는 건 문제도 아니다. 설계상 큰 변경이 필요 없다. 요것만 철거하면 되니까. 심지어 이 현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자식 캐터펄트도 원한다면 달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다 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함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재 배수량 45,000톤에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돼서 좀 모여라 꿈동산 같은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항공모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 쪽은 스키 점프가 있는 거, 대우조선해양 쪽은 평가판이란 거. 두 항공모함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함교가 쌍둥이 함교, 트윈 아일랜드라는 거죠. 도대체 왜 트윈 아일랜드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경항공모함, 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한국형 항공모함 모급 2개, 이게 전부 다 보면은 트윈 아일랜드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 항공모함에서 아일랜드가 큰 골칫덩어리예요. 이 아일랜드가 커서 부피가 커버리면 함의 밸런스를 잡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또 함교가 커버리면 갑판의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항공기 운영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함교 때문에 여기서 또 와류가 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한테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있죠? 어쩔 수 없는 정규 항공모함이 아닌 경항공모함. 쉽게 말해서 캐타펄트로 확 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죠? 이런 단거리 이륙을 해야 되는 이런 항공모함들은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 최소 25노트 이상으로 달려야 돼요, 항공모함이. 왜냐하면 이게 25노트로 달리면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해야지 이게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서 훨씬 그 이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경항공모함이라도 이게 만재 배수량이 뭐 4만 톤 넘어가고 거의 7만 톤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항공모함을 25노트 이상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진이나 이 추진력이 아주 엄청나게 커야 되죠. 그래서 아주 대출력 가스터빈 엔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출력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면 당연히 공기 흡입하고 그 다음에 배기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함교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걸 함교 쪽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연돌에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하나짜리면 이게 너무나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일랜드 작은 걸 2개로 나눠서 이거를 양쪽으로 빼는 거예요. 양쪽으로 빼서 양쪽에서 배기하고 흡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또 장점이 있대요. 일단은 함교를 2개를 세우니까 앞쪽에 전방 함교에서는 이제 조함과 지휘를 하고, 이제 후방 함교에서는 이제 항공 지휘 통제 및 이함 착함 업무를 분산한다. 그리고 함교와 함교 사이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또 항공기를 주기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데미지 컨트롤에서도 좀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함교 한쪽이 적한테 피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함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캐터펄트 장치, 즉 사출기의 유무예요.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대나 대우에서 내놓은 이 항공모함들은 수직 이착륙기인 F-35B의 운영을 상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F-35B를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미국은 아메리카급 상륙함에서 쓰고요.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쓰는데,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이 45,700톤 비슷하죠.
그다음에 퀸 엘리자베스는 76,600톤이에요. 이 두 함정을 통해서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함정 모두 캐터펄트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갑판에서 단거리 이륙하고 갑판에 수직으로 착륙을 해야 돼요. 먼저 아메리카급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쓰는 거. 근데 이 아메리카급은 스키 점프대가 없죠. 그냥 평갑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대 F-35B가 이착륙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비교적 넉넉한 크기 덕분에 이착함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는데 미 해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USNI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 미 해병대 항공전력 보고서인데 아메리카급 상륙함 경우에 16대 F-35B를 탑재하고 집중 운용을 해도 5일간 하루에 60소티가 한계다. 이 소티란 거 아세요? 비행기가 한 번 작전 나가는 걸 소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일간 60소티가 한계다. 왜냐하면 이륙하고 착함을 동시에 수행 못하고 한 대가 떠야지 한 대가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F-35B 항공기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16대가 아니라 13대가 넘어가면 항공기 운영이 매우 힘들대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재 배수량 45,000톤의 평갑한 상륙함임에도 불구하고 F-35B가 13대 정도가 적당하다. 16대 정도면 힘들더라.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만재 배수량 7만 톤이 넘어가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는 어떨까요? 스펙상 퀸 엘리자베스는 36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근데 돌려보니까, 운용을 해보니까 24대가 한계더라. 36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소티를 해보니까 7일간 72소티가 맥시멈이더라. 그러니까 아메리카급이 5일 동안 하루에 60소티를 할 수 있다면 퀸 엘리자베스급은 7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7일간, 5일보단 7일은 낫지. 하루에 72소티, 12번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소 나아요. 다소 조금 낫죠. 이 두 함정은 지금 캐터펄트가 없는 거예요. 수직 이착륙기 운영하는 거. 그렇다면 캐터펄트를 가진 항공모함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우리가. 미국제 뭐 캐터펄트 11만 톤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이런 건 제쳐둘게요. 이런 건 너무 사백이니까 제쳐두고 비슷한 거 있어요. 프랑스 거. 만재 배수량 42,000톤급의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이 샤를 드골은 처음부터 정규 항모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메리카급하고 비슷한 배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갑판 면적은 2배가 더 넓어요. 샤를 드골이. 그 다음에 경납고도 2배 가까이 크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체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를 드골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다고 일단 스펙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뭘 실냐면 이제 라팔 M, 해군용 라팔 M, 그 다음에 슈페르 에탕다르, 그 다음에 E2C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4대 헬기 이렇게 탑재하는데 이것도 샤를 드골도 운영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40대까지는 무리고 32대가 한계더라. 그리고 24대의 고정익 항공기하고 2대의 E2C 조기 경보기, 3대의 헬기가 최적이더라. 이런 운영 보고서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소티를 얼마나 할 수 있냐? 7일간 매일 100소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그 100소티가 한계가 아니고 너끈히 하는 거예요. 무리 없이. 차이가 크죠, 사실상. 차이가 크죠. 항공기 대수도 더 많고. 그러니까 더욱이 캐터펄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항공기가 무장하고 연료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샤를 드골에 탑재되어 있는 증기 사출기 있죠. 이 증기 사출기가 27톤의 항공기를 시속 260km로 날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탑재된 라팔 M이라는 항공기의 최대 중량, 쉽게 말해서 무장 만땅하고 기름 만땅 채우면 25톤이에요. 그건 뭐야? 무장하고 연료를 만땅 채우고도 얘를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증기 사출기가 있으면. 하지만 사출기가 없는 경항공모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으로 활주하고 이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무장과 연료의 희생이 꽤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뭐냐면 경항공모함 자체가 F-35B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F-35B가 네. 수직 착륙할 수 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F-35B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F-35B 이전에 수직 이착륙에는 해리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해리어를 운영해본 나라들이 해리어 생각하고 F-35B를 운영했다가 큰 코 다쳤거든요. 실제로 F-35B는 상당히 대형 전투기예요. 최대 이륙 중량이 27.3톤이에요. 근데 해리어는 최대 이륙 중량이 14톤밖에 안 돼요. 여기 크기를 제가 비교해 놓은 사진 한번 보세요.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나죠.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비행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날개를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을 덜 차지하잖아요. 근데 F-35B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행기 형태도 함재기로선 조금 부적합해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F-35B의 주기 형태입니다. 그냥 쭉 늘어나야 돼요. 근데 F-14의 주기 형태 보시면 아주 퍼즐 마트시 딱딱 넣어놨죠. 그 다음에 FA-18 같은 경우도 날개를 접을 수 있으니까 아주 촘촘하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F-35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F-35B에는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스텔스 도료가 발라져 있거든요. 자칫해서 부딪혔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도료에 손상이 갈까봐 너무 닿지 않게 운용을 한대요. 그래서 항공기 점유 면적이 상당히 커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 큰 45,000톤급에서도 이게 활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F-35B가 이착륙 특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F-35B는요, 수직 이착륙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키 점프를 이용해서 이륙을 하게 되면 137m의 활주로가 필요하고요. 그냥 평가판 있죠. 스키 점프도 없는 거. 그럼 166m의 활주로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스키 점프에서는 143m가 필요하고 평가판에서는 176m가 필요해요. 이것도 기본 무장, 사이드 와인도 2발만 달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20-30m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정말 문제는 이 착함입니다. 착함은 거의 악몽이에요. F-35B가 착륙 시에 이게 수직으로 착륙을 하니까 밑으로 배기열을 뿜어요. 근데 이 열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예전에 해리어만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F-35B 같은 경우에는 착함 상황에서 이 추력 중심부에서 온도가 거의 92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한 500도의 열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항공 갑판하고 주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메리카급 상륙함에서 F-35B가 이륙과 착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바로 이 열폭풍의 문제가 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F-35B를 이제 와스프급에서 한번 운용을 해보고 문제의 심각함을 깨달았죠. 내열 코팅이 다 벗겨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갑판 하부 구조물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속 내열 코팅을 해야 됐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었다. 그 다음에 이 F-35B는요, 착함 시의 중량도 문제가 됩니다. 이 F-35B의 공허 중량, 그러니까 무장하고 연료 없이 그냥 중량 있죠. 이게 14.7톤이에요. 그런데 F-35B의 수직 착함 시 허용 중량이 있어요. 이 이상 중량이 넘어가면 비행기한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수직 착함 시 허용 중량이 16.8톤이에요. 그럼 여유 중량이 얼마예요? 2.1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함을 할 때 연료하고 무장 합쳐서 1.1톤이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비행기가 출격 시부터 연료와 무장의 밸런스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착함할 때 연료하고 무장을 바다에다 버리고 착함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장과 연료 운용의 한계가 커요.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에서 F-35B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착함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RVL, Shipboard Rolling Vertical Landing이라는 신기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 갑판 후방에서 8에서 12도의 받음각을 유지하며 60노트 이하의 속력과 6도 미만의 각도로 진입해 갑판에 착함한다. 이게 지금 항공기 갑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35B가 있어요. 이거 B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리프트 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노즐이 그 수직으로 돼 있죠. 이제 착륙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수직 이착륙기는 착함할 때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아까 중량의 문제가 있었죠. 이 중량의 문제 때문에 60노트 한 111km 정도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이 뒤쪽부터 어떻게 돼요? 받음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양력을 받으면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쉽죠. 결코 쉬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력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게를 조금 더 여유가 있을까? 단 1톤이에요. 그럼 기존의 해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수직으로 내리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활공을 해야 되니까 이 길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길이가 거의 80m예요. 말이 80m지 현장에서 운용해보면 뭐 200 몇십 미터짜리 거의 절반을 비워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갑판의 절반을 비워놔야 된다? 그럼 뭐예요? 갑판 위에 항공기를 제대로 주기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착함을 동시에 수행 못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항모를 가지려고 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항모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유사시에 상륙작전에 쓰려고 한단 말이지,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항공모함에 있는 F-35B가 근접 항공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상륙작전의 ABC니까. F-35가 근접 항공 지원을 하려면은 외부에도 무장 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폭탄 잔뜩 싣고 가야 되잖아. 근데 참고로 아까 말했던 샤를 드골은 정규 항모잖아요. 사출기로 확 날리고 어레스트 후크로 딱 걸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이 사출기가 있는 정규 항모가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어레스트 후크로 딱 할 때 허용 무게가 20톤이에요. 근데 라팔 M의 공허 중량이 10톤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팔은 작전 나갔다가 돌아올 때 10톤 정도의 무장이 있어도 뭐야? 충분히 착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아까 3톤, 2.1톤, 3.1톤에 비해서 뭐야? 3배가 넘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35B에 대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정비에 대한 문제예요. 현재 우리 공군이 F-35A 운용하고 있잖아요. 운용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 정비밖에 못 한대요. 사실상 우리나라 정비사, 한국군 정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 시 뭐 스텔스 도료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대요. 그리고 근처도 못 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 저거 우리 비행기 맞아? 그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솔직하게. 근데 F-35B는 F-35A하고 건 모습만 비슷하지 거의 다른 전투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리프트 팬도 있고 앞에 수직 이착륙 이 시스템도 있고 거의 다른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35A하고는 또 다르게 별도의 훈련, 정비, 군수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좁은 항공모함에다 별도의 스텔스 그 도료나 뭐 스텔스 정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지. 더욱이 정비는 미국 인력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 고장나면 어떡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약간의 항공기가 문제 있어도 출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작전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미국 정비 인력이 얘기하면 못 내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큰 수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일본 가서 고쳐야 돼요. F-35 정비창이 일본하고 호주 두 군데 있어요. 그럼 가까운 일본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착함 특성도 상당히 까다롭고 생각만큼 무장을 많이 실지도 못하면서 훨씬 정비 요소가 많고 복잡한 F-35B를 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전 좀 약간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캐터펄트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면 되잖아요. 캐터펄트를 달면 되지.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 증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의 공장 크기만한 설비가 필요해요. 고압의 증기를 쏘아내려면 안에 설비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거 일반 재래식 추진력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원자력 추진력이 필요해요.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미국의 키티오크급이라고 있었어요.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에서 26만 마력짜리 추진체 탑재해놨는데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뭐 엄청난 보일러 써서 했다고. 근데 절반밖에 안 되는 샤를 드골 42,000톤급은 뭐야 원자력 추진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엄청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증기사출기를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증기사출기를 날리는 거 이게 너무 문제가 커서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에머스,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식 캐터펄트예요. 전자기 힘으로 날려보내는 거야. 캐터펄트 설비의 부피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원래는 이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IPS라는 그 통합 전기 추진체를 탑재했었대요. 근데 퀸 엘리자베스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쵸? 퀸 엘리자베스 전자식 사출기 없죠. 이유가 뭘까요? 비싸서. 맞아요. 바로 가격 때문에. 이거 이멀스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인데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봤대요. 얼마면 되겠냐?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비 가격하고 기술 이전 비용 등등을 합쳐서 우리 돈으로 1조 불렀습니다. 이지스 한 척 값이. 현실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얘기 많죠. 야, 우리도 뭐 전자식 캐터펄트 단 항공모함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1조예요, 1조. 이 세트가 하나에.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 여기서 또 하나 전자식 캐터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담 한마디 할게요. 중국이 그동안 쇼트 테이크업 단거리 이륙에다가 이제 어레스트 후크 착함하는 그런 항공모함만 운영했는데 중국이 한계를 느끼고 이 다음부터 얘네가 만드는 게 전자식 캐터펄트 탑재한
003급 항공모함에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럼 전자식 사출기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훔쳐왔어. 이게 미국의 파워파라곤이라는 전자식 사출기 제작 협력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계 미국인이 하나 있었거든. 얘를 포섭해서 얘가 정보를 중국에다 넘겨주고 그랬다. 그래서 중국이 전자식 캐터펄트 초기 탐색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얘는 근데 뭐 FBI한테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전투기. 네, 맞아요. 그런 전투기를 이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KF-21이 나왔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KF-21 제가 출고식 갔다 왔어요. 뭐 출고식 할 때 정말 저도 가슴 벅차고 했는데 KF-21 아직 비행 안 해봤습니다. 날아보지도 못한 비행기예요. 우주 최강의 전투기가 아니라고요.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 KF-21을 수직 이착륙기로 개조하재요. 여러분, 현대 최첨단 항공기는 레고가 아닙니다. KF-21 그 노즐 보면 이게 쌍발이에요. 그게 쌍발이기 때문에 F-35B처럼 이게 수직 편향 노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쌍발이니까. 수직 이착륙하려면 요것도 노즐도 밑에 단발로 꺾여야 되지만 여기 리프트 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서 위로 올린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수직 편향 노즐이나 리프트 팬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이거 뭐 어떡하지? 안 돼요. 이 KF-21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국형 항공모함 기본 설계 개념부터 다 뜯어 고쳐서 함재기하고 매치시켜야 돼요. 항공기 성능은 일단 둘째 치고요. 우리가 KF-21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죠. KF-21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금방 될 거 아니야. 다른 비행기라니까? 전혀 다른 비행기 두 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항공모함을 위해서 몇 대 만들어야 돼? 많아봤자 40대, 50대예요. 몇 년에 걸쳐서, 10몇 년에 걸쳐서 몇 조 쏟아붓고 40, 50대 딸랑 만들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출하면 되잖아요. 누구하고 붙어야 돼요? 항공모함 시장에서. F-35B하고 붙어야 돼요. F-18, 호넷하고 붙어야 돼요. 프랑스 라팔 M하고 붙어야 돼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F-21 나왔다고 이걸 뭐 수직 이착륙기로 개조하자 아니면 뭐 함재기 개발하자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으면 과연 우리가 항공모함이 필요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모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정도 군 규모에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당연히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사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사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항공모함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들도 지금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우리도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이건 모 일간지 기자가 한 얘기인데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공군기지래요.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전력의 핵심적인 역할로 항공모함을 사용해야 한대요. 이게 군사적 측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도의 군 규모에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당연히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타당합니다. 우리 GDP 세계 10위권입니다. 이제 우리 해군은 연안 해군을 넘어서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되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연합작전 운영도 배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필이면 우리 주변 국가들 죄다 뭐예요?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슈퍼파워 네이션. 더욱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155마일 휴전선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공군하고 육군에도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해군이 지난 4월에 뭐라고 언론하고 인터뷰했냐면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도 연간 운용비용은 500억밖에 안 된다. 500억이라고 해봤자 전체 해군 예산의 0.6%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짜 그럴까요? 건조비는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운영비는 한번 비교해볼 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운영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탈리아의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은 해리어 8대를 운영하는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이에요. 즉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4만 5천 톤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규모가 적죠. 해리어 8대 운영해요. 이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의 연간 유지 비용이 7,3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998억이에요. 딱 2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아서 그래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국가별 GDP 순위 여기 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위죠.
이탈리아 몇이죠? 9위입니다. 숫자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야, 전체 규모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야, 여기 보면 중국이 그럼 2위고 인마 저기 뭐야 인도가 7위면 이거 말이 되냐? 1인당 GDP로 보자. 우리가 26위에요. 1인당 GDP 순위가. 이태리가 몇입니까? 25위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500억만 들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건비 싸게 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항공모함에 어떤 인력이 타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 인력 타잖아요. 부사관급 이상들 전문 인력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건비 후려치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후려치고 있는데 항공모함 운영 유지비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항공기죠. 항공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리어의 시간당 운영비가 비행 시간당 운영비가 13,7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70만 원이에요. 근데 F-35B 있죠. 미 해병대가 운영해 보니까 이 F-35B 운영비가 얼마냐? 시간당 1시간에 78,800달러. 우리나라도 9천만 원입니다. 6배예요. 자, 까보르급보다 한둘레 크고요. 까보르급보다 더 많은 함재기를 싣겠죠. 근데 항공기의 시간당 운영비는 6배예요. 근데 까보르급은 훨씬 싸게 하는데도 998억이에요. 1년에 500억? 이 500억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해상교통료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무역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수에즈 운하 길목인 아덴만, 그 다음에 중동 원유 수입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인도양하고 동남아를 잇는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이렇게 거쳐서 한국으로 와요. 요게 아주 중요한 수출 루트예요. 아덴만은 이게 예전부터 해적 출몰지였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덴만 여명작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워낙 해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국제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우리도 전투함 파견했잖아. 여기 해적들이 많아서 요즘 상선들이 전부 다 누굴 태우냐면 PMC 직원들, 민간 군사기업 직원들 태워요. 제가 여기 사진 있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 우리가 중동상 원유를 들어오기 대단히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 여기는요, 여러분들, 미국의 해외 1순위 안전 확보 지역입니다. 뻑 하면 미 5함대 출동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미 함대 구역이 있습니다. 3함대, 2함대, 4함대, 6함대, 5함대, 7함대. 자, 근데 5함대만 보세요. 5함대 구역 보세요. 아주 좁은 구역인데 5함대, 함대 하나가 박혀 있죠. 얼마나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 있죠? 우리 말라카 해협. 동남아시아. 2004년부터 해적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해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적 단속해요. 여전히 위험하긴 해요, 말라카 해협이. 근데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 때문에 우리가 뭐 무역로 위협받았다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로를 막아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케이. 남중국해의 항로를 막았다고 칩시다. 대체 항로가 있나 없나 보면 되죠. 대체 항로가 2개가 존재해요. 말라카 해협 나와서요, 남중국해로 안 가고요, 인도네시아 중간에 마카사르 해협이라고 있어요. 이 마카사르 해협은 뭐 씨 하이웨이라고 해서 선박들이 빈번하게 나가는 곳이에요. 일로 가면 돼요. 두 번째,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북흑해 항로가 있어요. 러시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독일 선박 2척이 여기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매년 상업적 선박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요. 북흑해 항로가. 최근 이 북동 항로 쪽에는 유조선, 벌크선, 가스선 등 다양한 선박이 화물송하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개의 대체 항로는 기존의 항로에 비해서는 물리 비용이 훨씬 더 들겠죠. 하지만 대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할게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여기 통제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만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만약에 통제하면요, 근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일어나요. 전부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더욱이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원유의 90%를 어디서 갖고 온지 아시죠? 중동에서 갖고 와요, 얘네가. 나름 G2라고 해서 뻐기고 있는 애들이, 야, 우리 국제 질서를 한번 파괴해볼까 이런다고? 중국이 요즘 팽창 정책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중국이 왜 욕을 먹어요? 세련된 패러다임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세련된 패러다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남중국해를 싹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합시다. 이 지구상의 어떤 곳이라도요, 만약에 무역로에 탈이 나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가서 두들겨 패겠죠. 야, 난 딴 건 못 참아도 항로 맞는 건 못 참어, 이래요, 미국 애들이. 근데
우리가 경항공모함 딸랑 한 척 만들어서 이걸 파견해버린다고? 이럴 때 동맹국하고 공조할 수 있잖아요. 항공모함 굳이 안 파견해도 이지스함이나 야무지게 함대 꾸려서 동맹국의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면 돼요. 군사적으로 항공모함 필요하다. 네네. 자, 먼저 유사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있으면 좋은 거 많습니다. 특히 초전에 우리도 막 탄도미사일 날릴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탄도미사일이 놓친 중요 목표물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F-35B가 해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날아가서 스텔스기가 날아가서 처리한다는 게 아주 이상적이에요. F-35B가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이 리프트 팬 때문에 내부 무장창의 공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못 달아요. 1,000파운드짜리 폭탄 2발 다는 게 전부예요. 생각만큼 스트라이크 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 날개에다 잔뜩 달고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그럼 스텔스 능력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만약에 한 번 더 유사시에 왜 미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동맹군? 왜 미국 항공모함 생각 안 해요? 전쟁 나면 일단 미국도 다 때려부어요.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걔네들 함재기들이 훨씬 우리보다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겠지. 자, 그러면 그런 전략적 공격은 안 되더라도 무장 잔뜩 달고 아까 근접 항공지원 얘기 나왔으니까 근접 항공지원 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해병대가 원하는 공격 헬기 사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건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물론 비행기가 전폭기가 수행할 수 있는 근접 항공 지원이 있고 헬기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생각 들지? 바로 옆에 있는 강인한 나라들에 대한 견제 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야, 우리 중국 한번 붙자. 일본하고 한번 붙자. 그렇죠? 맨날 이러잖아. 자,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들어갑니다. 한미 군사 동맹하고 미일 군사 동맹이 있는 한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못 싸운다고요, 여러분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의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일본 아이들이 왜 항공모함을 원하냐? 그 이유를 알아봐야죠. 뭐 때문에요? 센카쿠 열도 때문이죠. 일본이 지금 센카쿠 열도 시료 지배하고 있잖아요. 시료 지배. 그래서 근데 이게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에서 450km나 떨어져 있다고. 또 하나 이 센카쿠 열도를 틀어줘야만 뭐예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팍팍 밀어주잖아요. 일본 항공모함 만드는 거.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확실한 대중국 견제 파트너가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어서 F-35B를 탑재하게 되면 F-35B의 단가를 떨어뜨리는데도 좀 요긴하고 며칠 전인가 일본이 이 센카쿠 열도 주변 섬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놓고 그랬어요. 독도를 두고 한번 일본하고 붙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만약에 항공모함 만들어서 한 척 나왔을 때예요. 나왔는데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우리 항공모함 한 척 나가잖아. 그때쯤 되면 일본에도 서너 척 나와 있다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여러분, 일본하고 전쟁하면 우린 탄도미사일 있으니까 탄도미사일 쏘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독도를 둘러싼 국지적인 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일본에다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북한은 어떡할 거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시진핑 얘기 한번 해드리겠다고. 자,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했어요. 바로 전해 2012년에 경제 지표를 한번 보세요. 드디어 GDP가 미국 GDP의 절반 안쪽, 2분의 1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때부터 중국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미국한테 도전해요.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까지 쫓아왔어요. 왜 미국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를 아울러서 중국을 압박하느냐? 이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적어도 상대방하고 GDP가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날 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현재 한국은 일본 GDP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많이 쫓아왔어요. 2분의 1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이럴 텐데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한한테 공군기지를 공격당하면 움직이는 공군기지로 항공모함을 쓰게 된다. 거기 16대 실어가지고 무슨 어떡하려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도대체 그 통일이 언제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통일이라면은 북한이 선결과제란 얘기예요. 야, 이제 곧 쟤네 정권 무너진다. 내부에 봉기가 일어나거나 쿠데타 일어나봤자 똑같은 놈이 앉고, 만약에 여러분들 북한 내에서 내부 북한 주민들 내부 봉기가 일어난다? 전 사실 끔찍해요. 이 사회주의 애들은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어요? 1989년 천안문에서 봤죠. 북한 정권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애들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해군 사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항공모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처한 이 정말 먹 같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세계 정상급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행스럽게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고, 더욱이 얼마 전에 우리가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세계에서 8번째 그러는데, 이건 정말 진짜 가뭄의 담배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나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의 활용 정점은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핵탄두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고폭탄 단다. 근데 고폭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EMP탄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이 EMP탄 쪽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대칭 전략이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런 현실성 무기는 근데요, 여러분 자칫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다가 SLBM을 탑재하는 이 조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SLBM을 운영하는 플랫폼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도산 안 차먹고 보면 AIP 추진식이라고 해서 2주 동안 자망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탄두는 안 돼요. 하지만 잠수함 추진 체계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긴 한데, 좀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압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중 세력은 한국, 항공모함 세력은 일본,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태평양 안보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좀 설득을 하면 안 될까요? 북한도 지금 SLBM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은 누가 지금 견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이 무제한 자망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탑재한 전략 원잠하고 공격 원잠을 이원화시킬 수만 있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개발 진행 중인 여러 나라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여기다 조금 더 많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키고 좀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항공모함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무기를 좀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병대가 공격 헬기를 원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헬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은 비용과 기술 파급 효과, 경제성, 그다음에 국내 산업 발전을 외면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항공모함은요? 야, 해병대가 헬리콥터 가지고 싶은 거와 공격 헬기 가지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해군도 항공모함 가지고 싶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남편한테 이럽니다. 여보, 나 저기 있는 저 300만 원짜리 백이 필요하다. 왜냐면 저 300만 원짜리 백을 내 어깨에 메고 동창에 나가면 난 자존심이 살면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난 저 백이 필요하다. 여보, 우리 집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 우리가 이 기회에 새 냉장고를 삽시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보유하지 말자라기보다는요, 솔직하게 보유하지 말자라기보다는 항공모함보다 더 급한 것이 좀 있다. 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욕하시는 거 제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루의 이슈정점 AS 시간입니다. 갑자기 뭘 AS?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한국형 항공모함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불충분한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또 하나 정말 댓글이 많았었거든요. 좋은 댓글도 정말 많았었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저 엄청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주 짧게나마 AS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 항공모함이 어떤 성격의 무기인지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근데 항공모함은 어떤 성격을 가진 무기냐? 쉽게 말해서 이게 한마디로 원거리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이제 항공력을 투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세지향적인 무기입니다. 방어지향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상대방한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현시성 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시성 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항공모함하고 전략폭격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현시성 무기에 어떻게 보면 덕을 조금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2016년, 2017년 요때가 어떤 때였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엄청 했었을 때예요. 특히 2016년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때 2016년에 북한이 하도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그때 뭐 주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괌에서 단 한 대의 B-52 폭격기가 한번 휴전선 부근을 슥 날아갔어요. 그게 북한에 가만히 있었다고. 그 다음에 요코스카에서 뭐가 왔냐면은 로널드 레이거너 핵추진 항공모함이 왔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산항에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때 북한이 바짝 쫄았어요. 뜻이라 그랬지, 북한이. 그러니까 이 현시성 무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뭐냐?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쫄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시성 무기는요, 절대 비대칭 전략 무기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니까. 경항공모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현시성 무기예요. 뭐 비록 앞에 가볍다는 경자가 붙었지만 이것도 항공모함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현시성 무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일단 현시성 무기의 가치가 없어져요. 더욱이 여러분들, 상대방도 항공모함이 있고 나도 항공모함이 있는데 나는 한 대고 상대방이 두세 척, 서너 척, 만약 1대1, 1대3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현시성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다른 수단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칭적 전력으로서 역부족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비대칭 전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현시성 무기에 대한 천적 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공모함 한 척 나왔을 때쯤 일본은 서너 척 나온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럼 독도에서 만약에 독도를 두고 일본 애들이 항공모함 가지고 도발했을 때 그럼 우리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독도 문제 한번 봅시다. 독도를 두고 일본이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F-15K, 그 다음에 F-35A가 출동해야 되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쿠니 기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옆에 있는 미호 자위대 주둔기에서 역시 F-15J, 항공자위대 소속의 F-15J, F-35A, 그리고 동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서 F-35B가 출격을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좀 불리해요. 수적으로 불리한데 하여튼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독도 상공에서 교전을 하겠죠. 자, 근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들하고 교전을 하다가 미사일을 다 소진했단 말이야. 기름은, 연료는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사일 같은 건 뭐예요? 재보급을 받으려면 기지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타이밍이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공백 타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백 타이밍을 우리가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서 좀 써주셨거든요. 자, 이 시나리오는요, 군사적으로 봤을 땐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시나리오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양측이 동원한 항공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F-35, F-15 네. 다 똑같은 기종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 똑같은 미국 기종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1974년에 벌어진 그리스와 터키의 키프로스 분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어디에 있냐면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섬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섬나라인데 여기에는 한 절반은 그리스계, 절반은 터키계예요. 주민들이. 근데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 건 아시죠? 근데 1974년 7월에 키프로스 국내의 그리스계 키프로스군 장교들이 그리스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터키가 전격적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키하고 전쟁에 돌입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리스하고 터키 두 나라는 똑같이 나토 동맹국이었어요. 양쪽 모두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기 한번 보실까요? 터키는 미국제 F-104 스타파이터, F-100 슈퍼세이버, F-102 델타 다거, 미국제 1세기예요. 그리스군 보시죠. F-5 미국제, F-102 미국제, F-4 미국제예요. 구축함도 똑같이 양쪽이 다 미국제 기어링급이었어요.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한 나토 동맹국끼리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한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4년입니다. 냉전 시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냉전 시기에 나토 동맹국끼리 똑같이 미국제 무기를 싸운다? 적성국인 소련한테 어떻게 보여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분열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단히 곤란했고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먼저 침공을 했던 터키에 대해서 미국이 한동안 무기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한동안 되게 곤욕을 치러요.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요. 지금 냉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냉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과 일본이 바로 코앞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과 조중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을 뻔했죠. 그때 한참 해상자위대 소속의 정찰기들이 저공비행하면서 우리 함정 위협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어 레이더를 켜가지고 조준했다 이렇게 걔네가 이렇게 구라치다가 걸렸는데, 근데 이 이후에 이제 2019년이 이게 마지막 일이었고, 카더라에 의하면 이때 일이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거 있죠. 야, 니들 뭐하니?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후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충돌이 없죠. 아마 코로나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 해야 되니까, 평화무드 조성해야 되니까 그랬을 텐데, 아무튼 각설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도에서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일 양측이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대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하고 미일 군사동맹의 동맹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독도를 놓고 군사적 대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은 전쟁이 성립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누가 아무래도 우리 영토예요. 우리가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일본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저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하는 그 센카쿠, 다오다이 거기 지금 실효 지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예요? 센카쿠 우리가 실효 지배니까 너네 오지 마 이런 거거든. 근데 독도 지금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할 말 있어? 얘네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철저하게 지금 얘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 없단 말이죠. 만에 하나, 예전에 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뭐도 있었는 줄 알아? 우리나라 일간지에 90년대 후반에 일본이 홋카이도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 공정단 있죠? 이렇게 낙하산 탄 애들. 걔네가 한번 낙하산 훈련했다? 그때 우리나라 일간지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일본이 지금 독도 공수 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에 공수부대를 보낸대. 내가 그거 신문 보고서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독도가 지금 무슨 섬이에요? 그 돌섬인데, 그 바다 위에 진짜 조그맣게 있는 돌섬인데, 거기다 공수부대를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는 물고기밥이 되겠죠?
1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에 떨어질 때 바위산에 다리가 날아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독도를 놓고서 이런 분쟁을 만약에 일본이 일으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행위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명분을 포기시키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죠. 물론 여론봤죠. 맨날 방위백서에 뭐 독도는 걔네들은 뭐 다케시메라고 하잖아. 우리 거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다 만약에 동해에다가 지금 함대 밀어넣는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 토착 외구라고 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으세요. 뭐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있다. 이놈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이 새끼가 안보를 일본에 맡기는 수작을 지금 수작질을 하고 있대. 나보고.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일본 싫어요. 저도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역사 얘기하면 성질 같아서는 이거부터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마저 군사적으로 가상 적구로 돌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양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선이 이중화되죠. 북한하고 남쪽으로 일본하고. 이건 악몽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왜 1, 2차 대전에서 계속 깨졌는데 전선 이중화다가 다 나가 떨어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는 뭐 그 정도 국력 돼요, 지금? 우리 국력 괜찮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하필이면 여기야. 더군다나 여러분, 중국은 조중 군사 동맹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군사적으로는 우리 적성국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3면이 적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대다. 다룬다고 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건 우리의 과거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정말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묘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고요. 강력한 안보 동맹이 필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절대 외교라는 건 여러분들 국익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외교라는 건 절대 히스테리컬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외교의 상대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군사적 상대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우리가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요한 건데, 안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답변도 있으셨나요? 네네, 당연히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왜 꼭 외세에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정학적 조건, 이건 더 이제 제끼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룰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대신 우리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이 핵 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 관리가 됩니까,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통제 영역 밖이에요.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가 우리가 아니죠.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관리 못하는 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한미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정하신다면 댓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잖아요. 재래식 무기로 한국한테 안 되겠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1979년부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항공모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전체적인 국방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예전부터 좀 옥신각신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권 환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군에 비해서 질적 우위가 현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권을 환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전자권 환수할 때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 전자권 환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대북 감시 자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항공모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전체적인 국방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예전부터 좀 옥신각신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권 환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군에 비해서 질적 우위가 현저하기 때문에 문제는요, 여러분들 전자권 환수할 때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 전자권 환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대북 감시 자산이에요. 제가 2007년 에어쇼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그 2007년 그 로키드 마틴에서 받은 요 코인이에요. 여기 로키드 마틴에서 패트리어트 3 요거 이제 출시하면서 요거 체계 통합을 로키드 마틴이 했었거든요. 요 기념 코인 요거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부회장인가 왔었어. 나 부회장하고 단독 인터뷰했어, 내가 거기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와 있는 이제 주한미군 관계자들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던데 팩3가 크루즈 미사일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크루즈 미사일 잡냐? 뭐 인공위성하고 AWACS 백업을 받으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미국이 한반도를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유무형의 대북 감시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감시 자산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2007년 당시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약 2조 달러 정도래요. 2조 원이 아니고요.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333조 원입니다. 3억 원이 아니고 3조 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일단은 현대전 뭐예요? 봐야지. 얘네가 뭐 하는지 봐야지. 우리가 먼저 치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감시 자산이 그동안 부족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AWACS도 들여오고 글로벌 호크도 들여오고 정찰 유성 등등등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북한이 SLBM 탑재한 잠수함을 운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잠 초계기인데 현재 이제 P3 계열이 16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형 P8을 5기를 또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내년부터.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훨씬 좀 나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감시자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갈 길이 정말 멉니다.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을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감시 자산 문제는, 감시 자산 확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 사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해군이 경항공모함 뭐 1년 예산 500억, 그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뭐 어떤 분이 썼어요. 그거는 항공기는 어차피 공군에서 하니까 해군은 5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공군에서 쓰는 국방비는 국방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 국방 예산에서 경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냐를 봐야지 해군에서는 500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는, 만약에 해군에서 이렇게 했겠다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대안으로 이제 그러면 원잠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쉬운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경항공모함보다 더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아요. 이건 미국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해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원잠보다 훨씬 정숙성이, 원잠은 소리가 많이 나요. 원자력 잠수함이 큰 이유가 그 원자로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리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거 소리 잡기 위해서 큰 면도 있어요. 정숙성, 그러니까 원잠보다는 정숙성이 뛰어난 재래식 AIP 추진식 잠수함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울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뛰어난 탄도미사일 기술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원잠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원잠 역시 경항공모함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5,300톤급 수중 배수량 5,300톤급의 원잠 쉬프랑급의 경우에요. 대당 건조 비용이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이에요. 자, 근데 우리 경항공모함은 우리가 이제 45,000톤급이었잖아요. 45,000톤급을 우리가 2조 300억 원 정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톤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대단히 비싼 편이죠. 더구나 그나마
프랑스는 원잠 제작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안으로 제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말씀드렸을까요? 왜 대안으로 제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 북한의 SLBM의 위협 때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제 원잠 설계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원잠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와봐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했다. 이게 실리면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핵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추적해야 돼요. 매복하고 있다가 추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쫓아갈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잠수함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추적하면 걸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그재그로 추적해야 된다. 얘를 갈 때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얘하고 속력이 똑같으면 지그재그로 추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멀리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보다는 얘가 속력이 빨라야 돼. 그렇다면 뭐야?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잠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주변국에 대한 견제예요. 솔직히 항공모함의 천적은요, 잠수함하고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잠수함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전략적 수단이 될 거예요. 분명해요. 솔직히 핵탄두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핵탄두만 하면은 활용점정인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SLBM은 여러분 지금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단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일본 얘기하잖아. 독도 때문에 일본 얘기하잖아. SLBM이 일본을 못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못 가진 카드를 우리가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인데 일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한국이 항공모함 갖는 게 싫겠어요? 아니면 SLBM 탑재한 잠수함 갖는 게 싫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원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원잠이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핵 추진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무기에 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우라늄 농축 때문에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왜냐면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재처리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2015년에 원자력 협정이 우리가 개정됐죠. 미국하고. 개정되면서 미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정이 개정됐어요. 그 전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원자력 추진체를 써야지만 고속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로도 좀 소형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도 90%짜리를 써요. 거의 핵무기 수준을 써요. 그러니까 얘네는 만 몇천 톤을 막 그냥 막 수중에서 30노트로 막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0% 정도, 농축률 20% 정도만 돼도 수중 배수량 5,000톤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할만하대요. 앞서 언급한 제가 프랑스의 쉬프랑급 있죠? 걔도 농축률이 20%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농축률이 20%고 연료를 10년마다 한번 교체해도 거의 반영무적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중 속도는 25노트로 꽤 괜찮은 편이에요. 자, 이런 거를 고려해 봤는데, 근데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지만 우리는 아직 뭐예요? 재처리 시설이 없어요.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원전 시설을 더 확충하기 어려운 지금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무슨 전제 조건?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혹여 한국이 딴 생각할까봐 재처리 시설조차 허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급한 대로 프랑스산을 좀 들여올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브라질은 들여왔거든. 브라질은 프랑스산 그 잠수함을 요번에 들여오면서 그 잠수함 한 대에는 그 원잠 추진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체는요, 핵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과 설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라의 국운을 걸고 결심과 설득이 있으면 될 것도 같아요. 솔직하게. 외교를 절묘하게만 한다면.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의 SLBM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의 잠수함까지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우리가 손에 넣게만 된다면 고비용의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비용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래식탄도 혹은 EMP탄을 탑재한 SLBM을 실을 수 있다면 항공모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억제 능력이 있을 거예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이 잠수함이 한반도 전력 구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 항공모함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손에 넣었다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네. 일본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해상 자위대보다 일본의 해상력보다 한 번도 우리가 뭐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지금 뭐야 3,000톤급 이상 함정 일본은 50대예요. 50척이에요. 우리는 20척이고. 더욱이 지금 일본은 뭐예요? 헌법 때문에 아직 SLBM 탑재한 잠수함을 못 가져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헌법 바꾸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입도 선매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운영 노하우도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좀 하자는 얘기야. 이럴 때 조금만 좀 해서 진짜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그거구나.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 같은 역할. 그럼. 완타치로 쪼개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경항모의 조기 경보기 얘기를 나누셨다고. 그 미국이 이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F-35B를 운영하면서 조기 경보 필요 없다. 왜냐면 F-35B가 워낙 레이더가 강력하고 A사 레이더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끼리의 네트워크 능력이 좋으니까 충분히 조기 경보기 능력을 할 수 있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영국이 한번 해봤거든요. 미국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국도 한번 F-35 가지고 초계만 해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AW101 헬기를 기반으로 한 HM2 조기 경보 헬기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F-35B의 탑재수가 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 해병대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미 해병대는 해군하고 같이 작전하잖아. 그래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전한 E-2D 조기 경보기에 백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AS 네. 시간이었는데 네네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방부 내나 해군 내에 저보다 한 100만 배는 똑똑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저는 다만 제가 이 항공모함 편의 영상을 올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욕도 많이 샤워 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제가 나름 이제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00만 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